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 연휴 전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미국 시장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큰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테슬라 주가를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그 시장 전략을 좀 깊게 좀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미국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수급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야 국내 또 2차 전지한테 도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도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더 이상 이제 뭐 크게 빠질 자리 없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게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강의 주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피치, 포스코 홀딩스,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도 뭐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선 요 대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요 단기 맥점, 저항 맥점, 요 단가 돌파 여부를 주목하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제시해드린 그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좀 수급이 좀 많이 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죠, 요즘에. 어제, 그제부터 급등락이 심한데, 엊그저께는 이제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 들어왔었고,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또 만기 주간이고, 미국, 유럽, 중국. 예.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강하게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S&P 500 기준 했을 때 연휴 동안 5,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지금 10년 평균 퍼가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17배, 18배, 5년, 10년 평균 퍼가. 근데 지금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담과 더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늦어도 이제 3월 달에 뭔가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변화가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만, 그러니까 1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하고 이제 엔비디아 두 종목 비교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건데, 1월 첫날부터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리죠.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13일 그저께까지 거의 45% 무거운 주식이 올라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6%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또 엔비디아 모형을 답습하면서 눌림 줬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더 찌글찌글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빠지죠, 그나마.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그 힌트를 이제 얻는 것이죠. 테슬라 막 찌글찌글 더 빠진다 하면서, 근데 우리 시장 2차 전지 오히려 올라오네. 그러니까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중순에 이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2주 전, 3주 전에. 그래서 뭐 V자로 좀 올라오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큰 영향을 안 받는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지금 미국이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총 1위가 애플이었잖아요. 애플. 이제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위, 그 왕자를 지금 막 서로 예? 다툼이 심하죠.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또 이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3조 달러 돌파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3조 달러 저주에 걸렸죠. 꼭 3조 달러만 가면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총의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올라갈 때는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애플이 움직일 때는 하드웨어 쪽 제가 좀 보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는 제가 봐서 이제 보안 관련주. 이쪽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지금 5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단계 더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7,800억 달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글하고 알파벳, 구글하고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 주, 뭐 오늘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구글까지도 접수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만 거의 지금 어제까지 하면 거의 한 50% 올랐을 겁니다. 50%. 반대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지금 1조 7,800억 달러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2,1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코스닥이 400조 원 초반 정도 되고. 네,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 조금 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 지금 거의 맞먹어요. 이 한 종목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그냥 보자는 얘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1위에서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더 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뭐 6위가 아마존도 제껴버렸어요. 엔비디아가. 일라일 닐리가 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잖아요. 닐리가 이제 9위까지 올라섰고, TSMC가 10위로 등극했고,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없어요. 한 달 동안은. 테슬라가 일단 바로 좀 빨리 10위권 안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한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5,860억 달러. 테슬라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10위 밖으로 밀리면서 11위 자리에서 한 달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차이 나죠. 불과 이게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확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닐리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 9위인데 7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기업들 그 1월 초까지 큰 파동이 한번 나온 지금 눌림인데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따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총 변화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그 미국 인플레이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주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주범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국제유가죠. 유가가 뭐 20달러에서 뭐 120달러까지 6배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 물가를 올렸고 유가 오르니까 각종 원자재가 다 따라 움직였죠. 뭐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 올랐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좀 꺾일만 하니까 미국의 주택 임대료가 그냥 저점에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가 넘죠. 임대료가 급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물가를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임대료도 지금 다시 이제 원위치했고, 유가는 이제 현재 구간에 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범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이죠. 중고차 가격. 이거 이제 메나임 인덱스라고 미국의 전체 이제 그 중고차 가격 그 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땅이 넓으니까 가정마다 뭐 자동차가 보통 뭐 두세 대, 뭐 식구마다 그냥 한 대씩 있잖아요. 성인이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차량 가격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제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또 이제 중고차 가격이 단기간에 저점에서 거의 뭐 더블 이상 오르다 보니까 전체 이제 물가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메나임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한 20%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제유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임대료, 중고차 가격이 빠지면서 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 가게 되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보다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큰 흐름의 이제 시향 설명 제가 더불어 드린 거고, 중요한 건 테슬라죠. 테슬라 주가가 보시면 지금 전체 중고차 가격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졌는데,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2022년도 이때가 아마 가을철입니다. 여름 가을. 이때 거의 한 67,900달러, 거의 한 7만 달러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전체 중고차 가격 지수는 지금 아직 절반 이상 안 빠졌는데 테슬라 중고차 가격은 그러고 나서만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올 1월 달까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거의 7만 달러짜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까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가격도 주가도 같이 이제 빠진 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가 좀 식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아울러서 두 번째는 이때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항상 버블 구간에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버블 구간에서 신기술이 원래 발명이 되는 겁니다. 신기술. 기술의 진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버블 구간에서. 돈으로 이제 막, 예? 기술의 진화를 막 앞당기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 2019년도,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채 등급이 정크 등급이었죠. 정크 본드였죠. 투자 등급. 회사채가 막 발행하더라도 그 매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 자금이 몰리면서 거기서 전기차 시대를 땡겨버린 건 테슬라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차 싶어가지고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 글로벌 대표기업 뭐 토요타라든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뭐 독일, 그죠? 그다음에 뭐 그 기존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죠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앞다퉈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원래는 이게 지지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모델 Y, 모델 3 가격 인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뚝. 그래서 아마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도 감소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국내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빠져버리니까 인식이 또 이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전기차 한 대 팔게 되면 거의 원가의 한 40~50% 이상이 2차 전지 배터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2년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 났는데 여기서 뭐 중고차 지금 반토막 난 사람들 매도하겠습니까? 더 싸게? 제가 봐서는 지금 테슬라도 중고차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주가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재단을 해보는 거예요. 테슬라 중고차 가격이 이제 반토막 났네?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반토막 났는데 여기서 뭐 팔아봐야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값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겨울에 또 한파가 1월 달에 닥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아마 겨울에는 이제 연비가 좀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원인도 있었었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빠졌다는 얘기죠, 이미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테슬라가 제가 지난 시간에 2020년도 8월 달에 액면 분할을 5대1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액분했을 때. 그때가 이제 요 구간입니다. 8월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예. 요때 이제 액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끌어올리고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2021년도 11월 6일 날 테슬라의 전체 시가총액이 1조 2,300억 달러였어요. 최고점이었을 때. 1조 2,300억 달러. 여기서 1조 달러 갔다가 다시 얻어맞고 일단 돌파했다가 다시 한 1조 달러만 가면 얻어맞고 돌파했다가 또 얻어맞고 지금 애플 마냥.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애플은 3조 달러 저주에 걸려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테슬라는 이제 뭐 1조 달러 저주에 걸려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주가 대밀인 거죠. 중고차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도 요 구간부터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민 겁니다. 언제 저점이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요때 이제 1월 달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추세력으로 보면 이 고점과 그 다음에 또 중간 고점, 여기서 계속 얻어맞고 대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제 중간 저항 라인이었고요. 여기 이제 맥점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3번 얻어맞고 다시 한번 저점을 살짝 깬 겁니다. 1조 2,300억 달러가, 여기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1조 2,300억 달러가, 시총이 지금 2월 14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5,860억 달러니까 무려 6,440억 달러 감소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52%가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52%. 이걸 꼭 기억하세요. 52%. 고점에서,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6일 고점부터 2월 14일 어제까지
52% 시총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다이렉스 뺐을 때는 요때는 63%가 빠졌었어요. 63%. 고점 대비해서. 그러다 이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민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도 아까 제가 중고차 가격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월달, 2월달에 엄청난 악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허치에서 전기차 2만 대 매각한다. 그 다음에 뭐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축소한다. 인기도가 이제 시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그건 이제 지났습니다만 이제 독일의 뭐 기가 팩토리 가동을 중단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용할 만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마약 파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조용할 만 하니까 또 이번 주 초반에 또 뭐라 그래요? 또 모델 Y 가격 인하를 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테슬라가 또 한번 장중에 밀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올해 그 신차가 없어요. 예, 작년 12월 달에 그 사이버 트럭 출시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또 인하까지 또 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이거는 지난달부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악재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테슬라 주가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이 장기 추세 지지선,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까지 늦지는 않네, 그래도.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있네, 그래도. 1월 달, 2월 달에 그 많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이 저점을 안 깨고, 이 버티는 거 봐서는, 이제는 얼추 이제 테슬라도 장기적인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고점에서 시총이 52%가 지금 증발해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업종별 코로나 때 최고점 시총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빠져서 거기 바닥이 나왔는지. 보통 덜 빠지면 30%, 많이 빠지면 뭐 건설업종처럼 뭐 50%. 그 정도 빠지고 바닥 이제 반등 나왔잖아요. 증권업종도 한 40%. 테슬라는 52% 빠졌어. 그래도 글로벌 대장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조금 이제 될 만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제가 이제 반도체는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든 주식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조폐공사입니까? 한국은행 아니잖아요.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에 맞게 자금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일정 물량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기술적으로 장기 저항이다 그러면 한번 끊었다 다시 보는 거고, 근데 장기 저점이다 그러면 매도했던 거 다시 또 재면서 하는 거고. 일부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막말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뭐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1년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막 고점 찍었을 때 삼성전자 막 기관 외국인들 언론에서 슈퍼 사이클이다, 빅 사이클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2021년도 7월달 이런 거니까 반도체 불과 한두 달까지만 해도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 얘기했는데 다운 사이클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작년 7월달에 저는 이 자리에서 7월 27일 날 이 방송하면서 고점이라고 말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버렸어? 반토막 났는데 지금 반토막 난 상태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려면 100% 올라가야 돼요. 고점에서 50% 빠졌습니다만은 현재 가격에서 포스코홀딩스다 그러면 고점까지 가려면 100% 올라가야 돼. 그러면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자금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니, 현실에 맞게. 그렇잖아요. 2년 가져가서 3년 가져가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맥점 매매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흐름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도 좋게 보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엔비디아의 시총 변화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는 언제가 저점이었습니까? 2022년도 10월 15일이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시가총액이 2,790억 달러, 2,800억 달러 잡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530% 올랐죠. 시가총액이, 어저께 기준했을 때 1조, 지금 한 8천억 달러 됐을 겁니다. 어제도 한 2% 올랐기 때문에. 1조 7,80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저점 대비해서 1조 5천억 달러가 시총이 증가했어요. 테슬라는 반토막 났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530% 올랐다는 얘기죠. 530%. 그것도 뭐 2년, 3년, 4년 걸린 게 아니고 1년 한 3개월 만에 단기간에 그냥 너무 막 올랐죠.
어찌 보면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뭐 2차 전지 뭐 포모 자금 들어오고 있다. 포모 자금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마치 이제 그런 형태로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 지금 미국 시장이 왜 막 급등락이 심하냐면 엔비디아가 아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막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장기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주식이랑 뭐 돌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800 얘기했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UBS에서 또 $850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700 한 중반 정도 되고,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장기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뭐 5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해요. 과연 이 라인을 돌파시킬지, 새로운 천장을 또 만들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엔비디아는 장기 저항에 있고 보조 지표도 상당히 가격걸립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위치가 주가가 테슬라는 엔비디아는 지금 매일같이 뭐 호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그냥 매일같이 악재만 나오고 얘는 장기 지지 구간에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저항과 장기 지지에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그러니까 미국 관련 기업 중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이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 장기 저항과 장기 지지 구간이네? 예. 아주 큰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뭔가 이제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음 달에 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고 막말로 또 엔비디아가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전기차는 이제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안 빠져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뭘 또 제가 기대를 하냐면 만약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이제 빠지면 얘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가령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작년에 우리 그 제약주가 1월 초까지 작년 11월 초에 저점 찍고 V자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제약주가 그렇게 오르고 나서 지금 2달 동안 조정이거든요.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버리니까. 우리도 그런 형태로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움직이면 제약바이오 찌글찌글, 전기차 찌글찌글. 전기차 움직이면 반도체 찌글찌글, 제약바이오, 뭐 중립적인 입장. 네, 미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 이쪽 자금이 또 테슬라 보니까 50% 넘게 빠졌네? 지금 사도 막말로 못 먹어도 이제 물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반도체가 더 가길 바라실 거고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혹시라도 2차 전지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지금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다음 주나 아니면 늦으면 다음 달에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엔비디아가 더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테슬라 주가 현재 구간에서 예, 더 큰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 2차 전지 여전히 지금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데이터 뽑다 보니까 어제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공부했죠. 예, 시청자님들. 업종별로 제가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코로나 고점 대비해서 연휴 전에, 화학 업종이 47% 빠지고 반등 나오고, 건설이 50% 빠지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약 업종도 39% 빠지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1월 초까지 급반등이 났었죠. 의료 정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제일 많이 뺐는데, 요건 SD 바이오 센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SD 바이오 센스 같은 경우도 빠진 만큼 빠졌으니까. 이런 데서 또 종목에 또 팁이 나오는 거고. 증권도 그랬죠. 운수 창고. 자, 2차 전지가 작년 9월 대비해서는 35%가 빠졌는데, 작년 7월 달에 최고점, 7월 26일인가요? 그 최고점 대비해서는 51%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이게 뭐야? 아까 테슬라 같은, 근데 아까 테슬라 제가 여러분들 몇 퍼센트 빠졌는데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테슬라도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테슬라가 최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52%가 빠졌네? 52%가 증발해버렸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그렇게 막재가 많이 나와도 지금 지지하고 있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보니까 KRS 2000 탑10 지수 보니까 작년 7월달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51%가 빠졌네? 테슬라와 지금 불과 1% 차이밖에 안 나네? 이런 이제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 뭐 테슬라가 여기서 뭐 다음 주라도 좀 더 들어 올려주고, 뭐 테슬라가 뭐 안 들어 올려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안 빠진다 그러면 나름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다소 좀 더딘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죠. 왜? 오늘 또 뭐 니튼 관련주 아침에 올라오잖아요. 금양이라든지. 니튼도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니튼 가격 제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니튼 가격 막 금방 나오면서 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2차전지가. 근데 니튼 가격이 반등이 나오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작년 4분기 실적? LNF 왜 적자 기록했습니까? 국제 리튬 가격이 급락 나오면서 재고평가 손실 발생하면서 1,600억 적자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BM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죠? 예,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1,200억 재고평가 손실이 나왔잖아요. 전체 영업이익은 흑자냈습니다만은.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저점에 산 건 또 나중에 연말 가게 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재고평가 이익이 되겠죠. 전체 영업이 또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상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작년에 한번 또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께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그 1월 초 중순부터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2000년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개와 객기를 이제 부리셔야 된다. 주식 하다 보면 오개와 객기를 부릴 때가 1년에 한두 번은 있다. 예,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저점 깼을 때, LG화학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장밋빛 전망, 이빨한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달에 2000년 고점에서 이제 거기서 차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업에 물린, 기술적으로 물린 것이지 기업에 물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뭘 한다고. 아니, 무슨 뭐, 국제 경제기관, 뭐, OECD라든지 IMF, 뭐, 국내 한국은행, 그 다음에 국제 민간 경제연구소, 뭐, 기획재정부, 매월, 매 분기마다 경제 전망치 다 수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뽑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드리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차트는 맨 나중에 아니에요. 맨 마지막. 차트는. 차트도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남들이 보는 차트 보시면 안 돼요. 남들이 다 보는 게 그게 무슨 뭐 노하우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 정보도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대체장고 증감 현황을 보시면, 물론 이제 그 12월까지 급감하고 나서 1월까지는 이제 아직 뭐 더 추가로 감소한 게 없어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대체장고가 1280만 주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죠? 예, 890만 주로 좀 줄었죠. 작년 1월 대비해서. 근데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주가 또 지금보다 더 쌌었지 않습니까? 늘어났다가 그 중간에 들고 7월 달 전에 이제 주가 오르기 전에 요때 대체장고가 요때가 이제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대체장고가 줄었냐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면서 11월 6일 날 했었나요? 11월 7일이었죠. 그때 대체장고가 여기서 1340만 주에서 여기서 이제 한 300만 주가 급감을 벌인 거야. 대체장고가.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체장고가 지금 줄게 되면, 예, 그만큼 이제 공매도 확률이 많이 낮아지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이익이 발생하고, 주가 좀 안정이 되면, 예, 공매도 이제 또 상한 들어오고, 쇼크가 들어오면 대체장고도 낮아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고점 530만 주. 요때, 정부에서는 공매도 딱 규제 발표할 때, 여기서, 한 70만 주, 60만 주 이렇게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300만 주. 그러니까 12월하고 이제 1월 달까지 뭐 크게 더 이제 감소는 안 했는데 아무튼 작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또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그래도 이제는 주가가 좀 호흡하기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좀 수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단이 포스코홀딩스고, 요 상단, 오렌지 선이 요게 이제 퓨처엠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장고가 좀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감소는 안 했어요. 근데 퓨처엠 같은 경우는 대체 잔고가 800만 주가 넘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90만 주. 그러니까 200만 주 넘게 이제 감소했죠. 퓨처엠 같은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팁을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잔고 보니까 주식에서 100%는 없는 거예요. 100% 어디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주가의 저점과 고점 잡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먼저 또 공략했을 때 좀 가볍게 움직이겠느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에코프로 BM도 대체 잔고가 많이 감소했네. 에코프로도 지금 고점대 대체 잔고 많이 감소했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대체 잔고가 좀 많이 감소했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 잔고가 좀 많이 감소한 종목군들이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이런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좀 움직일 때는 또 다 같이 움직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또 이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보니까는 이따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정가, 제가 보고 있는 맥정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그냥 제가 1월 달에 그때 이제 공포 구간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는 뭐 이태리 장인, 전형적인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이 라인, 김봉만이만 보는 이 라인에서 정확히 지금 아래꼬리 작업했죠. 이 라인에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이건 이 장인을 떠나서 이태리 명인입니다. 예, 여기서 아래꼬리 작업하고 나서 지금 그 중간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예상했던 그 라인에서 정확히 딱 터치하고 지금 아래꼬리 작업하고 있고, 원래 이제 가격대가 제가 보는 가격대가 28만 원. 워낙에 또 지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28만 원, 30만 원인데 28만 원 정도를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급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는 이 지지 라인에서 정확히 아래꼬리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이 가격대 여기서 이게 아래꼬리 작업했네. 그러면 일단 저점은 내 판단이 맞았어.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복귀하려면 어떤 가격대를 먼저 돌파를 해야 되느냐. 막말로 다시 빈다 하더라도. 그때 28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일단 28만 원 돌파가 중요해. 단기적으로는. 그럼 그때는 수급 개선이 일어날 수 있고 막말로 28만 원 일단 돌파했다 다시 한번 밀 수도 있어요. 밀 수도 있는데 일단 28만 원, 30만 원 돌파했다 민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딱 70만 원 장중에 딱 터치하고 지금 밀었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이 지지 맥점. 예? 예. 1월 달에 저점 깰 때 제가 공포 구간 절대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매수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딱 봤던 그 지지 맥점에서 정확하게 한치에 5천, 이거 뭐 그냥 막 무슨 뭐 기능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 정밀 기기 막 0.0001mm 예? 기기 재단 하듯이 딱 그거 딱 찍고 거기서 그냥 아래꼬리 작업하는 거 보세요. 그죠? 이 귀염둥이.
예? 제가 보는 가격대. 그럼 제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딱 분석해 보니까 저점을 이거죠. 차트 이제 보시면 그죠? 여기 48만 원 1월 달에 저점 깨지 않습니까? 제가 아카데미에서 또 여러분들 1월 달에 25일 날 26일 날 아카데미 하면서 요때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라고. 얘를 잡아도 되고 LG학을 잡아도 되고 그죠? 뭐 포스코 피치엠을 잡아도 되고 그러면서 딱 이날 그저께 장중에 70만 원을 딱 놓고 했어요. 거의 69만 5천 원인가? 여기가 딱 저항 맥점이에요. 저항 맥점. 그러니까 이 맥점이라는 건 뭐냐면 김봉만이가 맥점 매매 하는데 그러니까 최적의 매수 구간이면서 최적의 또 손절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맥점에 이탈하게 되면 변동성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에코프로가 지난 1월 달에 저점을 깼는데 김봉만이는 매수하라고 했어.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40% 올랐거든요. 얘는 무슨 반도체 소형주처럼 반도체는 이제 뭐 시총 넣어봐야 이제 몇 조인데 얘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두 종목은 26조, 25조짜리예요. 그러니까 개별주가 뭐 상한가 20%, 40% 올라가는 거하고 얘는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점에서 40% 올라오면 이거 엄청 올라온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상한가 들어가면 종합지수가 그냥 뭐 거의 만 150포인트 올라가잖아요.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점 깼을 때 물량을 좀 투입해가지고, 네? 끌고 가면은 그만큼, 뭐 티도 안 나잖아요. 억 단위로 배팅한다 하더니 저점 깼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만 원 언저리에서 엊그저께 또 얻어 맞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7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 수급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맥점이 70만 원이에요. 에코프로는 70만 원. 그 밑으로 다시 한번 늘림 준다 그러면 제가 지난 그 연휴 전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 원펀치 3 강냉이 패턴이 두 번 나왔다 그랬죠. 요 라인에서. 그죠? 원펀치 3 강냉이. 원펀치 3 강냉이. 그 다음에 급등. 아주 모양이 이번 주 중간 정도에 좋아질 거라고 제가 연휴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직은 완성형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8만 원, 25만 3천 원이죠. 28만 원이 뭐 61선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저만 보는 차트거든요, 이게. 28만 원 돌파해보려 보자는 얘기죠. 돌파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민다 하더라도 일단 돌파를 한번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현재 가격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 다시 또 매수 땡큐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액면 분할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주가에 나쁠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거 배우시려면 제가 매일 그 공개 방송 하잖아요. 오늘도 하는데 3시 40분에 김봉만의 유튜브 맥점 매매. 예, 이런 정보를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주에도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지난달에 최저점에 매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주식은 계속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시장 안 보면 전문가도 막 시장 돌아가는 상황 모른다니까요.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김봉만의 맥점 매매 일단 그거는 이제 무료니까 유튜브 가입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시황 방송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퓨처는 아침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퓨처엠은 이제 30만 원에서 31만 원. 여기가 이제 맥점이다. 근데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워티는 이 지지 맥점에서 한치의 오치다 없이 아래꼬리 주고 딱 올렸는데, 퓨처엠은 살짝 깼었어요. 깼습니다. 그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살짝 이탈했다가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살짝 원래 이제 이탈을 안 해도 되는데, 워낙에 막 시장이 찌글찌글하고
이제 2차 전지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다 보니까 손절 나오면서 살짝 이탈했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다시 살렸잖아요. 결국은 다시 살리고 나서 맥점을. 그러면은 위쪽으로 얘는 32만 원, 원래 그 32만 원인데 31만 원. 그러니까 31만 원 돌파, 그러니까 30만 원. 아침에 퓨처엠이 차트 보니까 고점이 얼마였었냐면 아직은 돌파 못한 거예요. 오전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30만 원 말씀드렸었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 30만 원 그 말씀드리고 그때 3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수급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랬었는데 아침에 30만 원 돌파하니까 좀 수급 좀 들어오죠. 오후에도 거래량 나오잖아요. 거래 대금이. 예. 그래서 30만 4,500원까지 갔었는데 31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31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민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31만 원까지 일단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아까 에코프로 BM처럼 확률적으로 이후에 눌림 조정 준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하기가 좋잖아요. 단타하기도 좋죠. 좀 끌고 가기도 좋지. 물량 늘리기도 좋지. 그죠? 예? 그런 거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1차 확인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만 원 요거 이따 오후에라도 돌파 여부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수급 들어오는지 보시고 근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47만 원, 요 47만 원, 48만 원 그 정도인데 제가 보는 맥점은 이제 지지 맥점 살짝 이탈하고 나서 중간 대전 그러니까 46만 원 살짝 이탈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면밀히 해보니까 한 48만 원, 47만 원, 8만 원. 요 가격대를 일단 이 기업도 홀딩스도 한번 돌파를 해주고 일단은 해줘야 됩니다. 다시 대밀리더라도 돌파를 일단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좀 장을 해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게 주가에도 좋고 우리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고 세력들한테도 좋고 왜냐면 골치 아프고 세력들이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죠? 다음 달 되면 막 주총 얘기할 거고 그 돌파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한 가지 또 투자의 팁을 드리면 물론 이제 LG화학이라든지 051910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 하면서 여기서 이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이건 기회다. 남들은 저점 깰 때 손절인데 예, 저는 이제 매수다. 그죠? LG화학은 2차 전지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반기 가보십시오. 하반기에 LG화학이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하는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더 강력하게 또 분석해 드릴 겁니다. 얘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머리가 나왔다는 얘기. 얘네들은 저점을 깼었잖아. 그러니까 11월 저점을 깼었죠. SDI도 마찬가지고. 006400. 네, 이 친구도 11월 저점. 이때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할 때 이 저점을 깼었지 않습니까? SDI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 기업 중에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제가 봤던 또 SDI도 저평가입니다. 제가 보건 데는. 지금 옆으로 지금 개걸으면 패턴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눌림 줬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타이밍 잡지 마시고 분할을 접근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1월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금지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안 깬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죠. 코스모 신수에도 살짝 깼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한 종목 에코프로비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11월 달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기 전 그 저점까지 안 깼죠. 이 두 종목만. 다른 애들은 대부분 다 이 저점을 이탈했는데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엔 안 깨버리네? 이놈들이 그래도 그나마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힘이 좀 세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네,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최적의 타이밍 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매도 금지했는데 주가 더 빠져버리고 지수 더 빠져버리면 오히려 정부가 부메랑을 맞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 2011년도 유럽 재정위 때 그랬었고 공매도 금지,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 그때도 이제 공매도 금지했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네 번째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뭐 지수 기준했을 때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드리는 투자의 팁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그 맥점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또 이거 막. 엔비디아. 제가 제약주는 지금 왜 또 김목만이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 2차 전지만 얘기하네. 작년에는 그쪽 여름에 그렇게 막 매도하라고 하더니 지금 또 매수하라고 그래. 그건 뭐냐면 지금 싸니까 제가 해놓은 거고요. 제약주도 제가 작년 10월 달, 11월 달 저점 깰 때 막 그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약업종.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하죠. 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제약업종은. 조금 더 왜? 엔비디아가 지금 막 끌고 올라가는데 뭔 또 제약주입니까? 그리고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제약업종은 제가 이제 다음 달 정도 얘기할 때가 도래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맥점 매매,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2차 전지는 지금 단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테슬라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저항, 장기, 테슬라는 지지, 이건 변곡점이죠. 저도 궁금해요. 다음 달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한번 보고요. 테슬라하고 국내 2차 전지하고 이게 고점 대비 하락폭이 거의 동일하다. 예, 그러면 일단 어떤 이제 그 저점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대표 기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또 우리가 거의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이 50% 넘잖아요. 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홀딩, 조정 시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전략이다. 단지 단기와 중기는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LG화학하고 뭐 포스코피체, 에코프로 BM. 그래서 한 종목 단기로 좀 올라오면 때리고 또 중기로 또 한 종목 또 끌고 가고 추세 안 깨면, 그런 전략이 아직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 약간 센스 있는 전략으로 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종목별 그 맥점가 돌파 여부, 요거를 좀 일단 이후에 좀 주목하시고요. 자, 시황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코스피가 2월 달에 강했던 것이, 제가 1월 달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이 급락 나와서 우리 시장도 많이 뺐다.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월 달에 24년 이래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뺀 경우가 처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기회라는 얘기잖아요. 2월 달에 반등 들어올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제가 또 작년 연말부터 2월 달에 이제 DLS, ELS 이제 청산하게 되면 급반등 들어온다 하죠. 지난주에 중국이 5% 급등 나와버리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이 반등 나오고, 미국은 그대로 끌어주고, 중국은 밑에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2월 달에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차 전지가 1월 달에 저점 찍고, 밀어주고, 반도체가 좀 땡겨주고, 그러니까 또 지수가 올라오죠. 코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급을 보시면, 근데 작년 1년 동안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1년 동안 매수한 게 11조입니다. 11조. 1년 동안. 제가 우리 국내 기관, 1조원밖에 매수 안 했어요. 국내 기관. 제가 항상 기관 쪽은 제가 좀 제외를 하잖아요. 수급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13조 원을 매도했고. 자, 어제 외인들이 11조에 매수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1월 달에 3조 5천억 매수하고 2월 달에 어제까지 보니까 5조 3천억을 매수해버렸네? 근데 2월 달은, 예?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거래일수가 어제까지 7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2월 달은 또 원래 항상 제일 짧잖아. 1년 12달 중에. 근데 7일 만에 5조 3천억을 매수해버려? 외인들이? 이 단기가, 이게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뽑고 나서 2000년도 이래 24년 동안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거, 그것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매수한 게 처음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더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지수를. 1월 달, 2월 달에 작년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의 80%를 넘게 이 짧은 기간에 매수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곡절이 있어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건데 우린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가 없어요. 이러다가 뭐 3월달, 4월달도 두 달 눌러버리면 또 원위치 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니까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4.3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물론 꺾이겠습니다만은 얘가 4.2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추세 저항을 돌파했어.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달러 인덱스 추세 저항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간망이야. 간망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입니까? 예. 일단 템포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MSCI 한국 ETF입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 나오고, 무슨 뭐, 백두대간도 아니고, 이 보세요, 이거. 예?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오고, 하락 오파 만들고,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 나오고, 한 번에. 이번에도 딱 밀고, 여기가 딱 저항이죠.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외인들이 많이 샀기는 했습니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저항 구간에서 이게 또 단기적으로 한번 또 외인들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단기적으로는 감매수 구간이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지금 필라델피아 이거는 반도체 ETF입니다. 장기 로고 차트인데 과연 다음 달에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거를 돌파를 시킬지 저도 궁금해요. 5개월 연속 올릴지. 그럼 새로운 천적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음 달까지 봐야 돼요. 엔비디아도 아까 장기 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장기 저항에 걸려 있네. 외국인들도 이제 하반기까지 보면은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강하게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템포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피로감이 좀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1월달, 2월달 외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해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어. 조금 조절하자. 그다음에 국채금리하고 환율이 안정화돼야 돼. 좀 꺾이는지 먼저 보고.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시장 추이를 보자. 왜냐하면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엊그저께 시장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조절을 좀 해 나가도록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올라가서요 3시 40분에 김복만의 유튜브 맥점 매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